2001년 4월 봄 기운이 막 올라오던 어느 저녁입니다. 서은경은 집을 나서며 말합니다. 남편이랑 잠깐 만나고 올게. 늘 하던 말이었고, 그래서 아무도 그 순간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그 말이 그녀의 마지막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집 안에는 이상할 정도로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지갑도, 통장도, 신분증도 남아 있었지요. 급히 떠난 흔적도, 도망칠 이유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는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습니다.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고 계획 없이 움직이지 않던 사람이었지요. 그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사라졌다는 건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남동생 서민호는 경찰서를 찾습니다. 누나는 절대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말에는 이미 불안이 아니라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아무것도 챙기지 않았을까요? 정말 남편을 만나러 간 게 맞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 남편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2001년은 지금처럼 모든 흔적이 남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이 실종은 처음엔 설명되지 않는 공백으로 남아 있었지요. 2001년 4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다음 날 오전입니다. 남부경찰서 형사과 박철민 형사는 신고자 서민호와 함께 한 국립대학교를 찾습니다. 사회과학관 4층 복도 끝에 붙은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보보안범죄심리학 연구실이라고 말이죠. 노크 소리에 문이 열립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회색 정장에 테 없는 안경, 단정한 차림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재호 교수였습니다. 형사는 간단히 신분을 밝히고 말을 꺼냅니다. 부인 실종 건으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당연히 협조하겠습니다. 윤재호는 책상 위에 흩어져 있던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를 권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당황함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학생 면담을 앞둔 교수처럼 침착했지요. 마지막으로 부인을 본 게 언제입니까? 4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쯤입니다. 시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윤재호는 잠시 눈을 감습니다. 생각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잇습니다. 개인적인 문제였습니다. 부부 사이에 오해가 있었고 그걸 풀려고 만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오해였습니까? 재산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운영하는 학원 수익 배분에 대해 의견 차이가 있었어요. 제가 투자를 제안했는데 거절당했고 그게 감정적인 문제로 번졌습니다. 형사는 수첩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어지셨습니까? 9시 반쯤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연구실로 왔고 아내는 택시를 탔습니다. 제가 직접 잡아줬습니다. 택시 번호는 기억하십니까? 아니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윤재호의 대답은 담담했습니다. 박 형사는 그 순간 설명하기 어려운 위화감을 느낍니다. 아내가 실종됐다는 상황치고는 지나치게 차분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마다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다르니까요. 그날 밤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연구실에서 논문을 쓰다가 자정쯤 귀가했습니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윤재호는 아무 말 없이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에는 워드 문서 하나가 열립니다. 수정 시간은 밤 11시 47분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비실 출입 기록도 있을 겁니다. 출입증을 찍고 나갔으니까요. 2001년 당시 컴퓨터 파일의 날짜는 조작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출입 기록 역시 비교적 신뢰할 수 있는 자료였지요. 형사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인과 통화는 안 하셨습니까? 집에 도착해서 한 번 걸었습니다. 받지 않더군요. 화가 아직 안 풀렸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내밉니다. 자정 10분, 서은경의 번호로 걸린 발신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연결 실패였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다음 날 아침에도 몇 번 걸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화요일쯤이면 연락이 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화가 나면 며칠 연락을 끊는 성격이거든요.
그때 옆에 있던 서민호가 말을 끊습니다. 형부, 그게 말이 됩니까? 누나가 아무 짐도 안 챙기고 나가는데요. 윤재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립니다. 민호 씨는 누나와 같이 살지 않았으니 모를 겁니다. 은경 씨는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는 방식으로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입니다. 친정이나 지인 집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친정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다른 친구 집이겠지요. 목소리는 끝까지 평온했습니다. 박 형사가 대화를 정리하듯 끼어듭니다. 교수님, 부인과 자주 다투셨습니까? 다툰다기보다는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게 원래 그렇지 않습니까? 폭력이나 심각한 갈등은 없었습니다. 부인이 다른 남자를 만났을 가능성은요? 윤재호는 미소를 짓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드러난 감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은 아니었습니다. 은경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학원 운영과 재산 관리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낭만적인 불륜 같은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형사는 그 표현을 마음에 담아둡니다. 실종된 아내를 계산적이라고 말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요? 다른 여자 관계 말입니다. 없습니다. 윤재호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연구와 학생들로 충분히 바쁩니다. 조사는 이어집니다. 보험, 재정 상태, 최근의 변화들. 윤재호는 모든 질문에 막힘없이 답합니다. 일반적인 생명보험, 서로가 수익자였고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말이지요. 마지막으로 형사가 묻습니다. 혹시 수사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있으십니까? 윤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합니다. 실종 사건의 상당수는 가출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경우 가정 내 스트레스로 계획적 가출을 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사는 묘한 기분을 느낍니다. 남편이 범죄심리 전문가로서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실을 나오는 길, 서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형사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너무 태연해요. 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증거가 없습니다. 더 봐야죠. 2001년의 수사는 발품이었습니다. CCTV도 GPS도 정밀한 통신 분석도 없던 시절이었지요. 형사는 직접 카페를 돌고 택시 회사를 수소문합니다. 며칠 뒤 그는 대학 경비실을 찾습니다. 낡은 장부 한 권이 펼쳐집니다. 4월 12일 윤재호 교수 퇴실 시간 오후 11시 52분. 기록은 맞았습니다. 그날 특이한 점은 없었습니까? 경비원은 잠시 고민하다 말합니다. 차 트렁크가 좀 무거워 보이긴 했습니다. 검은색 그랜저. 차량 검사는 깨끗했습니다. 지나칠 정도로 말이죠. 미세한 혈흔 반응은 있었지만 결정적이진 않았습니다. 윤재호는 끝까지 침착했습니다. 책을 옮기다 손을 베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윤재호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강의실에서 그는 말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는 반드시 실수를 합니다. 인간이니까요. 그 말을 그날만큼은 형사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실종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수사는 새로운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박철민 형사는 서은경의 금융 기록을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2001년 당시 통장 내역을 확인하려면 은행을 직접 방문해야 했습니다. 형사는 남동생 서민호와 함께 은경이 주로 거래하던 시중은행 지점을 찾습니다. 실종자 가족 확인서와 경찰 공문이 있으면 열람 가능합니다. 은행원의 말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린 끝에 통장 사본이 나옵니다. 형사는 숫자를 훑어보다가 잠시 손을 멈춥니다. 이게 전부 본인 명의입니까? 네. 누나, 통장 맞습니다. 보통예금 잔액 8,200만 원. 정기예금 3개의 계좌 합계 2억 3천만 원. 적금과 펀드까지 합치면 총액은 3억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2001년 기준으로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학원이 이렇게 잘 되고 있었습니까? 네. 15년 전부터 누나가 직접 키웠어요. 지금은 학생이 200명 넘고 강사도 10명쯤 됩니다. 통장 거래는 일정했습니다. 매달 학원 수입이 들어오고
운영비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한 항목이 눈에 띕니다. 매달 25일, 정확히 500만 원씩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서민호가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형부 생활비일 겁니다. 형사는 윤재호의 계좌를 확인합니다. 교수 월급은 약 250만 원. 그리고 매달 25일 서은경 명의로 500만 원이 입금돼 있었습니다. 지출은 서점, 식당, 주유소, 특별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너무 평범할 정도로 말이죠. 형부는 따로 재산이 없습니까? 결혼할 때도 빈손이었어요. 집도, 차도 전부 누나 명의입니다. 윤재호는 조사에서 말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 문제는 없었다고요. 그러나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벌고, 아내가 관리하고, 남편은 받아 쓰는 구조였습니다. 형사는 다음 날 등기소를 찾습니다. 아파트 소유자는 서은경 단독 명의,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윤재호의 이전 주소를 추적하자 월세 원룸과 고시원이 나옵니다. 첫 결혼 당시 살던 집은 이혼과 함께 전처에게 넘어간 상태였습니다. 형부 첫 결혼 이야기 언제 알게 되셨습니까? 결혼하고 3년쯤 지나서요. 누나가 주민등록 등본을 떼다 알았습니다. 그때 반응은요? 처음엔 이혼까지 생각했대요. 거짓말로 시작한 결혼이니까요. 하지만 결국 참고 살았습니다. 형사는 전처를 찾아 연락합니다. 김영이라는 이름의 여성입니다. 그 사람 조심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거짓말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학력도 재산도 전부 부풀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학생입니까? 제자였습니다. 윤재호의 이중성은 점점 구체화됩니다. 겉으로는 점잖은 교수, 속으로는 거짓말과 은폐에 익숙한 남자였습니다. 형사는 은경이 운영하던 학원으로 향합니다. 부원장 최경숙은 말합니다. 원장님, 행복해 보이진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남편 때문이었어요. 결혼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하신 적도 있어요. 학원 장부에서 또 하나의 이상한 흔적이 나옵니다. 3년 전부터 매달 기타 지출 100만 원. 설명 없는 현금 인출이었습니다. 이 돈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원장님이 직접 처리하신 거라. 통장 기록과 대조하자 매달 15일 현금 인출. 3년간 3,600만 원입니다. 윤재호는 말합니다. 부부니까 대신 인출해준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필적은 달랐습니다. 도장은 같았지만 글씨는 은경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재호의 필적과 닮아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윤재호는 침착하게 웃습니다. 부부 사이에 그런 말은 오갈 수 있습니다. 형사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습니다. 이 결혼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필요와 계산의 결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가 깨지려던 순간 한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2001년 5월. 사건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습니다. 증거는 없고 의심만 쌓여갑니다. 박철민 형사는 사건 일지에 이렇게 적습니다. 윤재호, 경제적 동기 충분. 그러나 물증 없음. 추적 계속. 완벽해 보이는 남자. 너무 침착한 태도. 그리고 깊게 갈라진 결혼의 균열. 형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균열은 결코 사소한 금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실종 3주 차에 접어들면서 박철민 형사는 윤재호의 통화 기록을 다시 들여다봅니다. 2001년 당시 휴대전화 통화 내역은 통신사에 직접 요청해야 했습니다. 영장을 받아 제출하고 서류가 도착하기까지는 꼬박 일주일이 걸렸지요. 도착한 자료는 A사 용지 10장 분량이었습니다. 숫자와 번호가 빼곡히 적힌 목록이었습니다. 형사는 형광펜을 들고 하나하나 표시해 나갑니다. 아내 서은경에게 건 전화, 대학 행정실, 연구실 동료들, 제자들, 모두 예상 가능한 번호들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번호에서 손이 멈춥니다. 010에 3xxx-4xxx. 이 번호로의 통화가 유난히 많았습니다. 한 달에 20번 이상, 대부분 밤 9시 이후였습니다. 통화 시간도 짧지 않았습니다.
길게는 30분이 넘는 통화도 있었습니다. 형사는 윤재호를 불러 묻습니다. 이 번호 누구 겁니까? 윤재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답합니다. 대리운전 기사입니다. 대리운전이요? 네. 술 마시면 자주 이용합니다. 학교 모임이나 회식이 잦아서요. 한 달에 이렇게 자주 술을 드십니까? 교수 생활이 그렇습니다. 안전을 위해 항상 대리를 부릅니다. 같은 기사만 부르십니까? 익숙한 사람이 편하니까요. 형사는 그 번호로 직접 전화를 겁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여보세요? 경찰입니다. 혹시 대리운전 하십니까? 잠시 정적이 흐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실종 사건 조사 중인데 잠깐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잠시 침묵 후 여자는 시간을 제안합니다. 그날 오후 남부터미널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합니다. 오후 3시 형사가 기다리던 커피숍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 짧은 머리에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화장은 거의 하지 않았고 얼굴에는 피로가 짙게 묻어 있었습니다. 박미선입니다. 악수를 나눈 손은 거칠었습니다. 운전대를 오래 잡은 사람의 손이었지요. 대리운전은 얼마나 하셨습니까? 5년 정도 됐어요. 생활비 벌려고 시작했어요. 여자 기사치고는 오래 하셨네요. 그래서 단골이 많아요. 여자 손님들이 안심하니까요. 그녀는 담배를 꺼냅니다. 2001년 실내 흡연은 아직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윤재호 교수 아시죠? 네, 단골이에요. 통화 기록을 보니 전화가 꽤 잦습니다. 박미선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예약 때문에요. 시간 맞추다 보면 통화가 길어질 때도 있어요. 밤늦게 업무 외 시간에도 통화하던데요. 스케줄 조율 때문에요. 형사는 수첩을 덮습니다. 4월 12일 밤 교수님 대리 불러주셨습니까? 박미선의 얼굴이 굳습니다. 그날은 안 불렀어요. 확실합니까? 네. 수첩에 다 적어둡니다. 그녀는 낡은 수첩을 꺼내 보여줍니다. 그날 윤재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런데 통화는 있었습니다. 네. 전화는 왔어요. 무슨 전화였습니까? 그냥 안부 전화요. 형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박미선 씨, 교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손님이랑 기사 관계죠. 그뿐입니까? 그녀는 급히 자리를 뜨려 합니다. 형사가 팔을 붙잡습니다. 혹시 교수님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 있습니까? 없어요. 그녀의 반응은 과도했습니다. 형사는 확신합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형사는 박미선이 소속된 대리운전 업체를 찾습니다. 작은 사무실, 스무넷시 대리운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사장은 말합니다. 윤 교수님요? 자주 부르시죠. 둘 사이 좀 특별해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장은 잠시 망설이다 말합니다. 소문은 있었어요. 미선 씨가 그 교수님을 많이 챙긴다고. 이웃 주민의 말도 이어집니다. 정장 입은 남자가 몇 번 왔어요. 나이 좀 있는 사람. 형사는 다시 박미선을 부릅니다. 이번엔 경찰서 조사실입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사기였어요. 언제부터입니까? 2년 전쯤이요. 기혼자인 거 알고 있었습니까? 알았어요. 곧 이혼할 거라고 했어요. 믿었습니까? 믿고 싶었어요. 박미선은 말합니다. 외로웠다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고 말이죠. 돈은 받았습니까? 나중엔 받았어요. 생활비라고. 형사는 숫자를 맞춰봅니다. 서은경의 통장에서 사라진 돈과 정확히 겹칩니다. 4월 12일 밤 교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혼 얘기가 나왔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어요. 형사는 윤재호를 다시 부릅니다. 박미선 씨, 알죠? 대리기사입니다. 2년간 사귀었다고 합니다. 윤재호는 결국 인정합니다. 부끄러웠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요구했습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형사는 확신합니다. 윤재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집도, 돈도, 체면도, 그리고 내연녀에게 한 약속도 말이죠. 하지만 증거는 여전히 없습니다.
2001년 5월 말, 완벽해 보이던 교수의 가면은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철민 형사는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실종 4주 차에 접어들면서 박철민 형사는 윤재호의 동선을 하나씩 재구성하기 시작합니다. 2001년의 수사는 말 그대로 발품의 싸움이었습니다. 도시 곳곳에 CCTV가 깔린 시대도 아니었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나 GPS 같은 기술도 존재하지 않았죠. 형사는 사람을 만나고 영수증을 찾고 주유소와 편의점을 직접 돌 수밖에 없었습니다. 윤재호가 주장한 동선은 단순했습니다. 4월 12일 목요일 저녁 8시 시내 카페에서 아내 서은경과 만남, 9시 반쯤 헤어짐, 이후 곧장 연구실로 이동해 자정 무렵 귀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페에서 연구실까지 얼마나 걸립니까? 30분 정도요. 그럼 10시쯤 도착했겠군요. 대략 그렇습니다. 형사는 그 대략이라는 말에 주목합니다. 차로 이동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정확하게 계산되는 법이기 때문이죠. 형사는 윤재호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리고 4월 13일 금요일 오전, 눈에 띄는 기록 하나를 발견합니다. 시 외곽의 한 주유소에서 3만 원어치 주유한 기록이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윤재호는 평소 일주일에 한 번만 주유를 했습니다. 4월 8일에 이미 주유를 마친 상태였지요. 교수님, 4월 13일 아침에 주유하셨네요. 그렇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외곽 주유소입니다. 왜 그쪽까지 가셨습니까? 윤재호는 잠시 생각하다 답합니다. 학회 준비 때문에 자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동료 교수 집이 그쪽입니다. 형사는 그 동료 교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방문 사실이 확인됩니다. 알리바이는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지도를 펼쳐 주유소 위치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 주유소는 목적지로 가는 길목이긴 했지만 가장 가까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굳이 우회해야 들를 수 있는 위치였지요. 형사는 그 주유소를 직접 찾습니다. 낡은 국도변 주유소, CCTV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근처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낙동강으로 이어지는 지류였습니다. 다음으로 형사는 문제의 카페를 다시 찾습니다. 주인은 기억이 희미했지만 아르바이트 학생 한 명이 입을 엽니다. 그날 부부처럼 보이는 손님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좀 차가웠어요. 거의 말이 없었어요. 학생의 기억은 윤재호의 진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9시 반쯤 나갔고 여자가 먼저 나가고 남자가 계산했다는 점도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서은경이 택시를 탔다면 기록이 남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01년의 택시는 대부분 길에서 잡는 방식이었습니다. 어느 회사 택시인지, 누가 운전했는지 추적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지요. 며칠을 매달린 끝에 형사는 그 시간대에 손님을 태운 기억이 있다는 기사 한 명을 찾습니다. 여자는 혼자 탔고 말이 없었으며 아파트 단지에서 내렸다는 진술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윤재호의 이동 시간을 계산합니다. 카페에서 연구실까지는 차로 20분이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윤재호는 30분이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10분의 공백이 존재했습니다. 중간에 어디 들르신 적 없습니까? 없습니다. 확실합니까?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담배를 샀습니다. 형사는 그 경로에 있는 편의점을 모두 돌기 시작합니다. 10곳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한 편의점에서 주인이 기억을 떠올립니다. 차 트렁크를 열어놓고 담배 사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10시 조금 넘어서요. 차종은요? 검은색 그랜저였던 것 같아요. 형사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편의점은 직선 경로에서 벗어난 곳이었고 강과 가까웠습니다. 윤재호를 다시 부릅니다. 트렁크를 열어두고 담배를 사셨다는데요. 아, 자료가 많아서요. 책을 실어놨습니다. 형사는 연구실을 다시 뒤집니다. 책은 많았습니다. 그날 실린 책이 무엇인지는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차량 감식은 다시 진행됩니다. 트렁크 바닥에서 여성 의류 섬유가 검출됩니다.
강변 토양과 유사한 흙 성분도 함께였습니다. 부부가 함께 탔으니 섬유가 나오는 건 이상하지 않죠. 윤재호의 말은 논리적으로 맞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지국 기록을 다시 확인합니다. 9시 50분, 윤재호의 휴대전화는 외곽 B지역 기지국을 경유합니다. 직선 경로라면 거칠 이유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왜 그쪽으로 돌아가셨습니까? 도로가 막혔습니다. 도로 공사 기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시적 사고라는 설명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형사는 박미선을 다시 부릅니다. 그날 밤 통화할 때 배경 소음이 어땠습니까? 차 안 같았어요. 바람 소리도 들렸고요. 목소리는요? 평소랑 달랐어요. 떨렸어요. 10시 무렵, 외곽 강변, 차 안에서 걸려온 전화, 긴장된 목소리. 형사는 혼자 강변에 섰습니다. 가로등은 드물고 인적은 없었습니다. 2001년 이곳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사고처럼 보이게 하기엔 너무나 완벽한 장소였겠지요. 형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범죄심리 전문가라면 이 환경의 의미를 누구보다 잘 알았을 테니까요. 2001년 6월 초 수사는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기회도 있었고 정황도 맞았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사람을 묶어둘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관은 말합니다. 증거가 없으면 기소는 어렵습니다. 형사는 답합니다. 시신을 찾아야 합니다. 강 하류 전역에 대한 수색이 시작됩니다. 한 달이 지나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윤재호는 여전히 강단에 섭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완벽한 범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완벽했다고 믿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연은 비밀을 영원히 숨겨주지 않는다는 것을, 물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토해낸다는 것을 말이지요. 실종 5주 차에 접어들면서 박철민 형사는 수사의 방향을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박미선, 윤재호의 내연 관계였던 여자입니다. 그녀는 단순한 불륜 상대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공범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혹은 또 다른 피해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형사는 그녀의 삶 전체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합니다. 박미선은 46세였습니다. 호적을 확인하자 1986년 결혼, 1992년 이혼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딸 하나를 두었고 현재 23이었습니다. 딸은 이미 결혼해 부산에 살고 있었고 미선은 혼자였습니다. 이혼 이후 그녀의 삶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식당 종업원, 청소 용역, 공장 노동자, 손에 잡히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다 1997년 IMF 외환위기가 닥쳤습니다. 공장은 문을 닫았고 미선은 하루아침에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선택한 일이 대리운전이었습니다. 여자가 대리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형사의 질문에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답합니다. 먹고 살려고요. 다른 일은 나이 들면 안 받아주잖아요. 근데 대리운전은 운전만 잘하면 되니까요. 미선이는 원래 운전도 잘했고요. 힘들지 않았습니까? 말도 마세요. 밤마다 술 취한 남자들 상대해야 하고 반말 듣고 욕먹고 출근되는 것도 많았어요. 한 번은 손님이 차 안에서 손을 대려고 해서 차 세우고 경찰 부르겠다고 소리쳐서 겨우 빠져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데도 왜 계속했습니까?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딸 결혼 자금도 모아야 했고 자기 노후도 생각해야 했고요. 미선이는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면 이 일 못해요. 형사는 미선의 통장을 확인합니다. 대리운전 수입은 불규칙했습니다. 많을 때는 한 달 150만 원, 적을 때는 80만 원. 2001년 기준으로 월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축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매달 일정하게 50만 원이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입금자는 윤재호였습니다. 미선은 그 돈을 쓰지 않았습니다. 고스란히 적금에 넣었습니다. 2년 동안 모인 돈은 1200만 원이었습니다. 왜 쓰지 않고 모았습니까?
미래를 위해서요. 어떤 미래입니까? 미선은 잠시 말이 없습니다. 담배를 꺼냅니다. 형사가 라이터를 건넵니다. 교수님이 약속했어요. 이혼하면 집 지분을 준다고요. 그럼 저는 이 돈이랑 합쳐서 작은 가게 하나 차릴 수 있다고요. 편의점이나 꽃집 같은 거요. 그럼 대리운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까? 믿고 싶었어요. 미선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46살이에요. 여자가 혼자 살기엔 너무 늙었죠. 재혼은 꿈도 못 꾸고 나이 들면 대리운전도 못 하게 될 거고요. 그럼 저는 뭘로 먹고 살아요? 교수님이 제 마지막 기회였어요. 사랑했습니까? 미선은 잠시 웃습니다. 쓴웃음입니다. 사랑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이 저를 사람처럼 대해줬어요. 대리기사 취급 안 하고 말 들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게 너무 오랜만이었어요. 형사는 미선의 일기장을 압수합니다. 낡은 공책 한 권. 거의 모든 페이지에 윤재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1999년 10월 처음으로 저녁을 사줬다는 기록. 자신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줬다는 문장. 2000년 봄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말. 나를 사랑한다는 고백. 2000년 여름 처음 함께 잤다는 기록. 곧 당당해질 수 있다는 약속. 2001년 1월 올해 안에 정리하겠다는 다짐. 적금 통장을 보며 미래를 그렸다는 문장. 그리고 2001년 4월 10일 드디어일까 기대하면서도 두렵다. 일기는 그날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4월 12일 실종 당일의 기록은 없었습니다. 형사는 다시 묻습니다. 4월 12일 밤 교수님과 통화 후에 무엇을 했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혼자였습니까? 네.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기지국 기록은 미선을 지지했습니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그날 밤 집 근처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월 14일 그녀는 윤재호를 만납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교수님이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경찰이 의심한다고 조사를 받는다고. 상태는 어땠습니까? 평소랑 달랐어요. 손이 떨리고 담배를 계속 피웠어요. 형사는 미선의 주변을 조사합니다. 동료 기사들은 말합니다. 4월 중순부터 이상했어요. 불안해 보였어요. 미선의 집을 수색하던 중 편지들이 발견됩니다. 윤재호의 손글씨입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곧 정리될 것이다. 미래를 약속한다. 그리고 한 통, 날짜가 다른 편지가 있었습니다. 2001년 4월 15일. 최대한 단순하게 말하라. 대리기사와 손님 관계였다고만 하라. 이건 너를 위한 것이다. 형사는 이 편지를 증거로 압수합니다. 윤재호는 미선에게 입막음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미선을 다시 부릅니다. 교수가 당신에게 거짓말하라고 지시한 겁니까?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저를요. 미선은 더 이상 확신하지 못합니다. 무엇이 진심이었는지, 무엇이 거짓이었는지. 며칠 뒤 미선은 형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는 윤재호에게서 가방을 맡았다고 말합니다. 옷장 속 잠긴 여행용 가방이 발견됩니다. 안에는 여성복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 속 메모 한 장. 이제 끝이야. 서은경의 필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박미선은 무너집니다. 그녀는 공범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선택은 했습니다. 거짓임을 알면서도 믿고 싶었던 선택이었습니다. 형사는 생각합니다. 윤재호는 두 여자를 파괴했습니다. 한 명의 삶을 빼앗았고 한 명의 인생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여자의 절박한 선택이었습니다. 46살 여자의 선택. 비참했고 어리석었고 절실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01년 5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서은경이 사라진 지 정확히 40째 되는 날이었지요. 낙동강 하류, 도심에서 약 50km 떨어진 외곽 지역. 이른 아침부터 환경미화원들이 강변 정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봄비가 몇 차례 지나간 뒤라 강물은 평소보다 불어나 있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갈대밭 쪽에서 작업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그쪽으로 몰려갔습니다. 강가에 반쯤 잠긴 검은색 가방 하나가 보였습니다. 큰 여행 가방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물살에 떠밀려 내려오다 갈대에 걸린 듯했습니다. 이거 누가 버린 건가? 열어봐야 알지. 작업원 둘이 가방을 끌어올렸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상할 만큼 무겁다는 것. 그리고 분명히 풍기는 냄새였습니다. 이 냄새 이상한데요. 쓰레기 냄새는 아닌 것 같은데.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경찰 불러요. 30분 뒤 인근 지구대 순찰차가 도착했습니다. 젊은 경찰관 한 명이 장갑을 끼고 가방 지퍼를 조금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서에 연락하세요. 시신입니다. 같은 시각 박철민 형사는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서은경 실종 사건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은 교착 상태였습니다. 윤재호를 의심할 정황은 충분했지만 법적으로 기소하기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박미선의 집에서 나온 가방, 그 안의 옷과 미세혈흔. 그러나 윤재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혼을 대비해 아내가 챙겨둔 옷입니다. 그 주장을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2001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과학 수사가 정교하지도 않았고 정황만으로 사람을 법정에 세울 수 있는 시대도 아니었지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형사님, 하류 쪽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박철민 형사는 수화기를 내려놓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키를 집어들고 곧바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현장까지는 약 1시간 거리였습니다. 강변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이미 현장은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국과수 감식반 차량도 도착해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쪽입니다. 형사는 안내를 받아 강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갈대 사이 검은색 가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퍼는 반쯤 열린 상태였습니다. 국과수 감식관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장갑을 끼고 지퍼를 끝까지 내렸습니다. 그 순간 형사는 본능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몸을 웅크린 채 여행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40날 가까이 물에 잠겨 있었기에 부패는 심했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분명했습니다. 검은색 바지, 흰색 블라우스. 서은경이 실종되던 날 입고 나갔던 옷과 같았습니다. 사진 찍으세요. 감식관의 말에 따라 현장 사진이 촬영됐습니다. 2001년 아직 디지털 카메라가 흔치 않던 시절이었습니다. 필름 카메라의 셔터 소리가 강변에 연속으로 울렸습니다. 어떻게 묶여 있습니까? 형사가 물었습니다. 밧줄입니다.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었어요. 호그타이 방식입니다. 가방 잠금은요? 잠금 장치는 없습니다. 지퍼만 닫았던 것 같습니다. 물살 때문에 조금 열린 것 같고요. 무게추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가방 무게와 시신 무게뿐입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문적인 수법은 아니었습니다. 물에 완전히 가라앉히려 했다면 무게추가 필요했을 겁니다. 이 가방은 떠내려왔고 결국 갈대에 걸렸습니다. 신원 확인은 가능합니까? 부검과 DNA 검사로 확인 가능합니다. 시신은 영안실로 옮겨졌습니다. 형사는 곧바로 서민호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류에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누나입니까?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다만 옷차림과 체구가 일치합니다. 서민호는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체열을 했고 누나가 쓰던 칫솔도 제출했습니다. DNA 대조를 위해서였습니다. 부검은 그날 오후 진행됐습니다. 형사는 부검실 유리창 너머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2시간이 지난 뒤 국과수 의사가 나왔습니다.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목에 압박 흔적이 뚜렷합니다. 다른 외상은요? 머리 뒤쪽에 둔상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맞은 뒤 목을 졸랐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망 시점은요? 부패 상태로 봐서 4월 중순쯤으로 보입니다. 실종 시점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 순간
이 사건은 실종 사건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이 되었지요. 형사는 다시 강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시신이 발견된 지점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위쪽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수리 전문가와 함께 강의 유속과 수위를 계산하며 역추적을 시작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발견됐다면 상류 30에서 50km 사이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형사는 지도 위에 원을 그렸습니다. 그 범위 안에는 익숙한 지점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윤재호가 4월 12일 밤 이상하게 우회했던 그 강변이었습니다. 수색팀이 그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난 뒤였지만 그래도 확인해야 했습니다. 강변 풀밭에서 희미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타이어 자국이었습니다. 사진 촬영하세요. 석고본도 뜨고요. 분석 결과 중형 승용차 타이어였습니다. 그랜저 급 차량과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요. 윤재호는 분명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전에 낚시 왔던 흔적입니다. 며칠 뒤 DNA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은 서은경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민호는 영안실에서 무너졌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윤재호를 다시 부르는 일이었습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의 피의자로 말이지요. 박철민 형사는 생각했습니다. 강물은 40일을 침묵했지만 결국 모든 걸 밖으로 밀어냈다고. 하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지요. 윤재호는 다시 조사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살인 혐의의 피의자였습니다. 조사실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침착함을 유지하던 그의 얼굴에도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교수님, 박철민 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인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윤재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의자를 움켜쥐었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늦게 반응했습니다. 어디서요? 그 반응은 형사에게는 너무 늦었습니다. 놀랐다기보다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사람의 반응처럼 보였지요. 하류 강변입니다. 검은색 여행 가방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윤재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가방이요? 네. 박미선 씨 집에서 발견된 것과 같은 종류의 가방입니다. 조사실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윤재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이전의 침착함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교수님, 형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명백한 살인 사건입니다. 윤재호는 갑자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부인은 왜 가방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윤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부인의 사망 원인은 질식사입니다. 목에 압박 흔적이 있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맞은 흔적도 있고요. 그제야 윤재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범죄 심리학자였습니다.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교수님, 형사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그게 교수님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입니다. 윤재호는 한참을 고개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책에서 읽던 것과는 다르더군요. 형사는 말을 끊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하기 시작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다 알고 있었어요. 범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어디서 실수가 생기는지, 어떤 감정이 개입되는지. 윤재호는 웃었습니다. 아주 짧고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근데요,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아무 생각도 안 나더군요. 형사는 물었습니다. 4월 12일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윤재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카페에서 은경이를 만났습니다. 이미 이혼 얘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은경이가 말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다음 주에 서류를 보낼 거라고요. 형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여러 증언에서 나온 이야기였지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윤재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집도, 돈도, 교수라는 자리도, 제가 쌓아온 이미지도.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에게 한 약속도요. 형사는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택시를 타려는 은경이를 붙잡았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겠다고 했어요. 강제로 태웠습니까? 네. 윤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가려다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요? 집에 가면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을 넘기면 이혼은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는 외곽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인적이 드문 강변 쪽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정했습니다. 시간을 달라고. 윤재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경이는 단호했어요. 이미 끝났다고. 더 이상 믿을 수 없다고. 형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윤재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차에서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어요. 무엇을 들었습니까? 손전등이요. 트렁크에 있던 거. 한 번만 쳤습니다. 정말 한 번만이었어요. 윤재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죽일 생각은 없었습니다. 기절만 시키고 병원에 데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은경이가 신음했습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지는 않았어요. 그 순간 윤재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요, 형사님. 그 순간이 제일 무섭더군요. 아직 살아있다는 걸 느낄 때 형사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목을 조였습니다. 윤재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밧줄로요. 저항했어요. 손으로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그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몇 분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 감각이 사라졌어요. 숨이 멎었을 때 이미 되돌릴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사실 안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녹음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요. 트렁크에 실었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씻고 차를 닫고 머릿속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방은 언제 사용했습니까? 집에 있던 여행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부피를 줄이려고 손발을 묶었습니다. 왜 무게추는 넣지 않았습니까? 윤재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생각을 못했습니다. 책에는 간단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강변으로 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가방을 물에 던졌습니다. 떠내려가는 걸 봤습니다. 그때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형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강물은 기억했습니다. 교수님이 버린 거려. 윤재호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01년이니까 기술도 부족하고 CCTV도 없고 그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문제였네요. 제가 인간이라는 걸 잊었습니다. 조사가 끝났습니다. 윤재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밖으로 나가던 그가 마지막으로 형사를 돌아봤습니다. 형사님, 범죄는 정말 완벽할 수 없군요. 형사는 답했습니다. 강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며칠 뒤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서민호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미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사람은 생명을 잃었고 한 사람은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믿었던 세계에서 무너졌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모든 것을 기억하며 말이죠. 2001년 6월 윤재호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됩니다. 그는 이미 경찰 조사에서 자백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을 선임한 이후 입장을 완전히 바꿉니다. 강압 수사였다.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한 허위 자백이었다. 그가 선택한 전략은 명확했습니다. 법정에서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국립대 교수, 범죄심리학 전문가, 그런 인물이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에 유기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사회적 충격이었지요. 신문들은 연일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국립대 교수, 아내 살해 후 강에 유기, 범죄심리 전문가의 이중생활 불륜과 살인, 완벽한 범죄를 꿈꾼 교수, 결국 40일 만에 드러나 윤재호는 수임복을 입고 법정에 섰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은 앞으로 모아져 있었고 고개는 약간 숙여져 있었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는 정장을 입고 강단에 서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완벽한 범죄는 없다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지요. 이제 그는 피고인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기소 내용을 인정합니까? 윤재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은 본 혐의를 전면 부인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이미 자백했다는 소문이 퍼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강압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습니다. 피고인은 40일간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아내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 진술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검사가 즉시 반박했습니다. 녹음 기록이 존재합니다.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구체적으로 범행 과정을 진술했습니다. 강압이나 회유의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변호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녹음 기록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울고 있었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재판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2001년 재판은 느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렸고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는 몇 달에 걸쳐 이어졌습니다. 첫 증인은 박철민 형사였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지나치게 침착했습니다. 아내가 실종됐는데도 불안이나 슬픔을 거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사 방향을 조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점이 이상하다고 느끼셨습니까? 네. 일반적인 남편의 반응과는 달랐습니다.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습니다. 형사님, 사람마다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피고인은 학자입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성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침착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인을 의심한 것은 편견 아닙니까? 형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 점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형사님, 수사 초기에는 객관적 물증이 없었지요? 초기에는 정황 위주였습니다. 결국 태도와 인상으로 의심을 시작한 것 아닙니까? 형사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은 차갑게 흘렀습니다. 다음 증인은 박미선이었습니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자 손을 떨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2년간 불륜 관계였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이 흘렀습니다. 피고인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곧 이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와 함께하겠다고요. 믿었습니까? 네. 변호사가 나섰습니다. 박미선 씨, 피고인에게 금전적인 지원을 받았죠? 네. 2년 동안 얼마입니까? 1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미선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피고인이 유죄가 되면 그 돈도 미래도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불리한 증언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재판장이 개입했습니다. 변호인, 근거 없는 질문은 삼가십시오. 하지만 이미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방청석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돈을 받은 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감식관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의 DNA와 일치합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그 혈은 아주 미세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에서도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가능성은 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혈흔 패턴은 어떻습니까? 분사형 혈흔입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한 출혈로 보입니다. 법정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부검의의 증언은 결정적이었습니다. 피해자는 둔기로 머리를 맞은 뒤 목이 졸려 사망했습니다. 둔기의 형태는요, 손전등이나 유사한 물체가 유력합니다. 검사는 손전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윤재호 차량에서 압수된 물건이었습니다. 이 손전등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혈흔은요, 닦아낸 흔적이 있지만 미세의 혈흔이 남아 있었고 DNA는 피해자와 일치합니다. 변호사는 더 이상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의 마지막 국면에서 검사는 윤재호를 증인석에 세웠습니다. 피고인, 범죄심리학 전공이지요? 그렇습니다. 완벽한 범죄에 대해 연구한 적 있습니까? 이론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럼 알고 있었겠네요.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을. 윤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검사는 조용히 몰아붙였습니다. 그런데 왜 실수했습니까? 무게 추를 넣지 않았고, 가방을 내연녀에게 맡겼고, 손전등을 완벽히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윤재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는 결국 폭발했습니다. 책으로만 알았지. 실제로 사람을 죽여본 적은 없었어요. 손이 떨렸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완벽하게 하고 싶었지만 안 됐어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검사가 말했다. 피고인, 지금 범행을 인정한 겁니까? 윤재호는 그제야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2001년 9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윤재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윤재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수갑을 찬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는 모든 걸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하나를 몰랐습니다. 인간은 계산되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의 실수는 지식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인간을 배제한 오만이었습니다. 그것이 윤재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오류였지요.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지 한 달 뒤, 박철민 형사는 다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공식적인 수사는 끝났습니다.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사건은 법적으로 완전히 종결됐지요. 그런데도 형사의 마음속에는 끝내 사라지지 않는 질문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왜였을까? 돈 때문도 아니었고, 사랑 때문도 아니었고, 충동 하나로 설명하기엔 너무 많은 준비가 있었던 사건. 형사는 그 답을 직접 듣고 싶었습니다. 면회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윤재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였고, 안경은 싸구려 플라스틱 테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교수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왜 죽였습니까? 형사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습니다. 재호는 잠시 형사를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이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혼이 두려워서요? 재산을 잃을까 봐요? 아니면 내연녀에게 한 약속 때문입니까? 재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형사는 잠시 생각한 뒤 말했습니다. 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으니까요. 박미선 씨와의 재혼도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럼 뭐겠습니까? 체면입니다. 재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사회적 지위, 교수라는 자리, 존경받는 전문가라는 이미지. 그게 교수님에게 전부였던 것 아닙니까? 재호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재호의 이야기는 예상보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공장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집에는 늘 돈이 없었어요. 옷은 형이 입던 걸 물려받았고
학용품은 친구들이 쓰다 버린 걸 얻었었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학교에서 늘 놀림을 받았습니다. 가난뱅이, 거지. 선생님들도 차별했어요. 부잣집 아이들한테는 웃고 저한테는 귀찮다는 얼굴이었죠. 그때의 감정이 여전히 그의 안에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 결심했습니다. 나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돈이 없어도 좋으니까. 최소한 무시당하지는 말자. 존중받는 사람이 되자. 그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고,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녔고, 대학원까지 올라가 결국 교수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재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존중받는다는 느낌.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서은경 씨와의 결혼은 어땠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재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긴 애매합니다. 서로 필요했습니다. 은경이는 안정적인 남편이 필요했고, 저는 안정적인 삶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신뢰였습니다. 재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이혼 경력을 숨긴 게 들킨 이후, 은경이는 저를 믿지 않았습니다. 돈 관리도 전부 자기 몫이었고, 집 명의도 차도 다 자기 이름이었죠. 저는 그 집에 사는 손님이었습니다. 교수라는 타이틀만 붙은 식객이었어요. 그게 자존심을 건드렸군요. 아주 깊게요. 박미선 씨는 달랐습니다. 재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존경했습니다. 제 말을 진지하게 들었고, 제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대해줬어요. 그게 필요했습니다. 제 자존심을 회복시켜줄 누군가가. 그래서 이용했습니까? 네. 재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하겠다는 약속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생각이 없었어요. 이혼하면 저는 더 초라해지니까요.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그냥 나이 든 교수 하나. 불행한 결혼이라도 유지하는 게 나았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니까. 형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왜 죽였습니까? 재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은경이가 폭로하겠다고 했습니다. 불륜을요. 학교에, 동료들에게, 필요하면 언론에도. 그는 거의 울부짖듯 말했습니다. 형사님, 그건 죽음이었어요. 교수 윤재호의 사회적 사형 선고였습니다. 강단에 서도 학생들이 비웃을 거고, 동료들은 뒤에서 수군거릴 거고, 저는 다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나았습니다. 재호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날 밤, 은경이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혼해. 아니면 전부 말할게.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전등을 들었습니까? 네. 충동이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었어요. 한 번 쳤고, 그 다음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했습니까? 형사의 질문에 재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엔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미친 짓이지만 그때는 정말 제 인생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괴물이었나 봅니다. 형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후회합니까? 재호는 한참을 침묵하다 답했습니다. 죽인 건 후회합니다. 은경이는 잘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잡힌 게 더 분합니다. 형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모든 답을 들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서은경의 49제가 열렸습니다. 작은 절, 조촐한 법회. 서민호는 말했습니다. 누나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정작 자기 인생은 한 번도 살지 못했어요. 이제는 아무도 누나를 괴롭히지 못하는 곳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윤재호는 감옥에서 늙어갔고, 박미선은 꽃집을 열었고, 서민호는 장학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25년이 지나도 강물은 그날을 기억하는 듯 말없이 흘렀습니다. 진짜 동기는 단순했습니다. 돈도 사랑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 체면, 존중받고 싶다는 욕망.
무시당했던 과거로 돌아가기 싫다는 공포. 그것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말합니다. 범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가장 교만해질 수 있다. 지식은 양심을 대신할 수 없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인간은 괴물이 된다. 이야기는 끝났지만 남겨진 이들의 기다림과 상처는 여전히 현재형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잊지 않으려 할 때 그들의 고통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지요.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실종의 흔적이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사라진 이들의 발자국을 계속 따라가 주세요.